그만하세요. 유진 씨, 대표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이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복도를 울렸다. 방문 앞을 지나가던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평생을 약속하려 했던 여자가 연약하고 병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 순간 부와 환상으로 쌓아 올렸던 민호의 견고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다. 충성심과 의리를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며,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꼈고 누가 거짓된 연기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재벌 3세 중 한 명인 강민호 대표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의 주변은 온통 성공의 상징들로 빛났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마호가니 책장,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미니멀리즘 미술품들, 그리고 공기 중에 배어있는 권력의 향기까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이면에는 짙은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단 하나, 마음의 평화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런 서늘한 침묵이었다. 위층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민호의 어머니, 서지연 여사. 한때 날카로운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으로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그녀는 이제 부드럽고 흐릿한 안개 같은 혼돈 속을 걷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그녀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시간의 흐름, 과거의 확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까지. 하지만 그녀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다정함만은 빼앗지 못했다. 지연은 가사를 잊어버린 자장가를 온종일 흥얼거리거나 안락이자 팔걸이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손가락으로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늘 이하진이 있었다. 하진은 전문 간병인도 아니었고 세련된 화술이나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학 서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인내심이었다. 하진은 언제 말을 건네야 할지, 언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연이 사람들의 얼굴을 잊어버려도 목소리의 온기만큼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 때면 하진은 단단하고 따뜻한 손으로 지연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단 하나의 진실을 속삭였다. 제가 여기 있어요, 사모님. 사모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매일 그 짧은 순간만큼은 지연의 머릿속을 뒤덮은 안개가 걷히는 듯했다. 아래층, 훨씬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에서는 민호의 약혼녀 윤유진이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한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 단 하나, 심장만 빼고 말이다. 민호가 집에 있을 때면 유진은 매력과 다정함의 화신이 되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홍차를 권하고 실크드레스를 입은 성녀처럼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하지만 민호의 차가 저택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었고 인내심은 증발했으며 칼날 같은 경멸이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어느 날,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해내려. 애쓰는 지연을 바라보며 유진이 중얼거렸다. 대체 왜 알아듣는 척 연기를 해야 하는 건데? 하진이 담요를 개다 말고 시선을 들었다.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연기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유진 아가씨. 유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너 꼭 네가 이 집안 식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착각하지 마. 넌 그냥 고용인일 뿐이야. 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담요를 마저 갤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반박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민호는 끝없는 임원회의와 사업 확장 속에 자신을 파묻었고
집 안에서 흐르는 차가운 기류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죄책감은 그를 집 밖으로 겉돌게 만들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보다 비서에게 지시해 최고급 꽃바구니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쉬운 도피처였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대리석 바닥 위로 호박색 빛을 쏟아내고 있을 때 지연이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계속해서 한 이름을 부르짖었다. 태성씨, 태성씨, 가지 마요. 하진은 즉시 지연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괜찮아요. 사모님, 회장님은 안전하세요. 사모님도 안전하시고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유진이 신경질적으로 눈을 굴렸다. 입 아프게 뭐하러 그래.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지연의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아주 부드러운 선율의 허밍을 들려줄 뿐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퇴근했을 때 유진은 달콤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 어머님이 또 발작을 일으키셨어. 가엾으셔라. 생각보다 병세가 빨리 악화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님은 편안하시지? 민호 씨? 물론이지. 하진 씨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 깔린 짜증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싱싱한 꽃을 한아름 안고 일찍 출근했다. 지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였다. 비록 왜 그 꽃을 좋아하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말이다. 하진이 화병에 꽃을 꽂고 있을 때 유진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문가에 기대선 유진이 비웃듯 말했다. 참 우스워. 네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 말이야. 하진이 조용히 뒤돌아보았다.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내 할머니는 재벌가 회장 부인이 아니었잖아. 유진이 쏘아붙였다. 내 분수 좀 똑바로 알지. 그래? 하진의 시선이 유진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제 분수는 제가 필요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유진의 턱에 꾹 힘이 들어갔다. 똑똑한 척하지 마. 그때 복도에서 지연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흥얼거림이 시작되었고 지연은 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손길로 프리지아 꽃잎을 만지작거렸다. 하진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꽃이 참 예쁘죠? 사모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처럼 예쁘구나. 아가. 유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씁쓸하고 뒤틀린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보기 드물게 민호가 일찍 퇴근했다. 그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하진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작게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많이 차분해지셨네요. 민호가 말했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한 일과가 사모님께 안정감을 주거든요. 민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진 씨. 어머니께 그렇게 인내심을 가져줘서 사모님을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모님께 필요한 건 그저 사랑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 중에 무겁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유진은 서재에 있는 민호를 찾아갔다. 그녀는 민호의 곁에 바짝 앉으며 운을 뗐다. 민호 씨, 아무래도 어머님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이젠 전문적인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셔.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호 씨, 당신은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어머님의 병이 우리 모든 삶을 갉아먹게 놔둘 순 없잖아. 민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 어머니야. 유진의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워졌다. 철저히 계산된 공감이었다. 당연하지, 자기야. 난 그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아주 작고 고요한 깨달음의 씨앗이 트고 있었다. 조금 뒤
어머니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방에 들렀을 때 지연은 민호를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착각했다. 태성씨. 눈물이 고인 채 지연이 중얼거렸다. 당신 돌아왔군요. 민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동시에 묘하게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디 안 가요? 방문 어귀에는 하진이 조용히 서 있었다. 투명 인간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유진은 와인을 잔에 따랐다. 누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인지 조만간 다들 알게 될 거야. 죄책감과 탐욕 사이, 충성심과 오만함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저택은 숨을 죽인 채 진실이 폭로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지는 나날들은 잘 닦인 유리와도 같았다. 겉보기엔 아름다웠으나 만지면 베일듯 날카로웠다. 강 가문의 대저택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먼지 한 톨 없는 복도는 거짓된 평화로 가득했다. 외부인의 눈에 이 집은 부와 질서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하지만 그 벽 안쪽에서는 태생부터 특권을 누려온 여자와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가 우아함의 정반대 대척점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윤유진은 자신의 특권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다. 매일 아침 여왕처럼 꼿꼿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왔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짙은 향수 냄새가 그녀의 존재를 알렸다. 반면 하진은 연민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대리석 복도를 가로지르며 움직였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연은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붓터치는 엉성했고 형태는 흐릿했으며 색깔들은 규칙 없이 서로 번져 있었다. 하진은 그 뒤에 서서 캔버스를 단단히 잡아주며 부드럽게 격려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모님. 계속 그려보세요. 지연이 해사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민호 그리는 거야. 하진의 목소리에 애정이 듬뿍 담겼다.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방 반대편에서 노트북을 보던 유진이 고개를 들며 비웃음을 흘렸다. 저게 어딜 봐서 민호야. 그냥 얼룩이지. 비싼 물감만 또 낭비하고 있네. 순간 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붓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구나. 하진이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부탁인데 사모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유진의 입술이 가식적인 미소로 비틀렸다. 어머나, 이제 네가 나한테 예절 교육까지 시키려 드네. 저는 그저 최소한의 예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덮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진아, 네가 거기 서서 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주제를 잊었나 본데. 넌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거야. 내 고용인이라고. 지연의 연약한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가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란다.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분수에 맞지도 않는 관심받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진의 시선이 차갑게 불타올랐다. 저는 관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비 사모님, 제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존중입니다. 칼날 같은 침묵이 거실을 휩쓸었다. 그때 지연이 작게 속삭였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유진의 눈이 살기를 띤 채 노부인을 향했고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서 도끼 품은 증오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민호는 집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유진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장착한 채 현관에서 그의 팔짱을 꼈다. 회의는 잘 끝났어. 자기야, 길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어떠셔? 잘 지내셔?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늘 좀 오락가락하시긴 했는데 하진이가 잘 처리했어. 근데 걔 요즘 좀 선을 넘는 것 같아. 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선을 넘다니?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젠 좀 도가 지나쳐.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예민한 거겠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내 말이. 유진이 설탕 발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기억해야 할 텐데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민호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원 쪽에서 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유리문 너머로 그는 벤치에 앉은 하진이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복죽을 조금씩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최근 몇 달 동안 본 적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았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굳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위층 테라스를 올려다본 그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날 저녁 또다시 긴장감이 폭발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실수였다. 방향 감각을 잃고 복도를 헤매던 지연이 찻잔을 놓쳐 고가의 골동품 페르시안 카펫에 차를 쏟은 것이다. 하진이 즉시 달려와 바닥을 닦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사모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몇 초 뒤 나타난 유진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세상에, 저 여자 하나 통제 못해서 이 난리를 쳐. 하진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사모님은 통제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고 있잖아. 유진이 소리쳤다. 네가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 있으니까 배는 게 없나 본데. 지연이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몸을 움츠리며 겁먹은 눈으로 중얼거렸다. 소리 지르지 마라.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사모님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 제발. 유진이 비아냥거렸다. 손 좀 잡아주고 간병인 노릇 좀 하니까 네가 이 집의 수호천사라도 된 것 같니? 마침내 하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사모님을 아끼니까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유진이 뺨이라도 칠 기세로 손을 까딱이는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복도 끝에 선 민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유진은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자기야, 어머님이 또 발작을 일으키셨어. 하진이가 방어를 하려고. 하진이 고개를 돌려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만. 민호가 낮게 말했다. 둘 다 그만해.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지. 그는 다정하게 어머니를 이끌고 자리를 떴다. 자신이 떠난 후 하진의 뺨을 타고 흐르는 작은 눈물방울과 난 그저 사모님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라는 씁쓸한 중얼거림은 듣지 못한 채 그날 밤 하진은 좁은 직원용 방에 홀로 앉아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종이에서는 희미한 라벤더 향과 추억의 냄새가 났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반역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렇다. 같은 시각 위층에서 유진은 와인을 연거푸 마시며 잔을 향해 비열하게 웃음 지었다. 그녀는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유진이 모르고 있는 것,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집에 벽돌조차 그녀에게서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사가 보았고 가사도우미가 들었으며 민호 역시 지난 몇 년간 침묵이 그에게 말하려 했던 진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어김없이 싱싱한 꽃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꽃을 본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나 주려고? 언제나요. 문가에서 하진이 미소 지었다. 민호는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공기는 부드러웠고 거의 성스럽기까지 했다. 어머니가 하진 곁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유진 곁에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비교하며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주 진지하고도 찝찝한 의심이었다. 하진이 몸을 돌려 나가려 할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하진 씨, 유진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진은 얼어붙었다. 정직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대표님,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묻고 있잖습니까? 그의 무거운 시선이 그녀와 얽혔다. 하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변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만 눈이 먼 채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거짓 연기를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선 만찬의 밤이 화려하게 밝았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샹들리에와 촛불로 눈부시게 빛났다.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넘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향수처럼 공기 중에 퍼졌다. 초대받은 VVIP 손님들에게 이 모습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잘생긴 재벌 3세 후계자, 그의 결점 없는 약혼녀,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곁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병약한 어머니.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곧 터질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진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연회장 구석에 묵묵히 서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망으로 깔끔하게 묶은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지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사실 하진은 이런 철저한 상류층 행사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진 씨가 곁에 있어야 어머니가 안정을 찾습니다. 라는 민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참석한 것이었다. 연보라색 실크 한복을 입은 지연은 빛이 났지만 초점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몇 분마다 하진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내가 저 사람들을 알던가. 하진이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네, 사모님. 다 사모님의 손님들이십니다. 그제야 지연은 안심하며 아는 척 미소를 지었다. 반대편에서 유진은 가식적이고 화려한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 사이를 나비처럼 누비고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는 모든 사람의 시선, 특히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훨씬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행사가 무르익고 민호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그의 연설은 세련되었고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다. 어두운 구석에서 연설을 듣던 하진은 그가 어머니를 언급할 때 묻어나는 다정함에 속으로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박수갈채가 잦아들 즈음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태성씨. 지연이 맨 앞줄에 앉은 한 나이 지긋한 남성을 응시하며 애타게 불렀다. 태성씨. 당신 돌아왔군요. 연회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지목당한 하객이 당황해 눈을 깜박였다. 저, 사모님.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드디어 약속을 지켰군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물결치듯 퍼져나갔다. 하진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하진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저분은 회장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먼저 공간을 갈랐다. 유리창이 깨지는 듯 맑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지금 하객을 죽은 아버님으로 착각하시잖아요. 맙소사,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당혹스럽고 예의를 차린 억지 웃음이 몇 번 터져나왔다. 하진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사모님은 그저 당신이 평생 사랑했던 분을 기억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진이 말했다. 이건 결코 망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침묵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배경음악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민호가 확 몸을 돌려 하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의 여유롭던 미소가 흔들렸다. 지연이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박였다. 내가 또 뭘 잘못했니? 하진이 지연의 손을 소중하게 감싸쥐었다. 아니요, 사모님. 사모님은 그저 사랑을 기억해 내신 것뿐입니다. 유진이 뱀처럼 쉬쉬거렸다. 입 닥쳐, 이하진. 아니요. 하진이 지연의 손을 잡은 채 차분히 대답했다. 이번엔 닥치지 않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간병인,
어머니, 재벌 후계자, 그리고 완벽한 약혼녀. 마침내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만찬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완벽했던 환상에 마침내 금이 가버린 것이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음악이 멈춘 후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민호는 서재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유진은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초조하게 방을 서성였다. 당장 그 여자 해고해. 유진이 쏘아붙였다.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하진 씨는 우리 어머니를 변호한 것뿐이야. 민호가 낮게 말했다. 나를 모욕했어. 유진이 반박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은 한낱 고용이니 당신 약혼녀를 깎아내리게 내버려뒀잖아.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머니를 비웃으려고? 네가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그 여자가 당신이 바보 되는 걸 막아줬다고 생각해? 유진의 숨이 턱 막혔다. 지금 그 고용인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내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당신은 알량한 동정심에 눈이 멀었어. 그 여자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 왜 그걸 못 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낮고 날카롭게 응수했다. 너는 내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게서 뭔가를 뜯어낼 거라고만 생각하지? 어쩌면 그게 내 진짜 문제일지도 몰라. 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이 아니라 서늘한 경고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강민호, 나한테 망신을 주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당신 잘 모를 텐데.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거야. 그 시각 좁은 방 안에서 아지는 외로운 촛불 하나를 켜둔 채 다시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다. 진실은 조용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어졌을 때 그것은 반란처럼 들린다. 그녀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오늘 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삼키기를 거부한 진실을 소리내어 말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처럼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민호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계약 건으로 짧은 지방 출장을 떠나야 했다. 출발 전 그는 어머니의 방에 들렀다. 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어젯밤 일은 고마웠습니다. 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는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진 씨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말이죠. 민호가 방을 나선 후 하진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이 진짜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아래층에서 민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유진의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빠른 걸음으로 지연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조차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지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진아, 입 다물어요. 유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듣기만 해. 그녀는 지연에게 바짝 다가가 낫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제 나한테 아주 단단히 망신을 줬지? 당신도, 그 천박한 간병인 년도. 지연의 눈동자에 공포가 차올랐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때 쟁반을 들고 오던 아진이 문가에 멈춰섰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진이 획 고개를 돌렸다.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다. 또 너야. 맨날 엿듣고 염탐하고 사모님이 겁에 질리셨잖아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러서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유진이 비웃었다. 민호한테 일러 바치게. 걘 여기 없어. 지금 여기엔 너랑 나뿐이라고. 하진이 천천히 쟁반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럼 똑똑히 말씀드리죠. 당장 그만두세요. 유진의 웃음소리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어쭙잖은 고용인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지연이 덜덜 떨며 애원했다. 하진아, 제발 참아라. 유진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내깎게 여기서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유진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갈랐다. 하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향한 손길이었다. 그녀의 손이 침대 협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찻잔을 거칠게 쳐냈다. 뜨거운 찬물이 담요 위로 튀었고 지연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지연을 뒤로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산산조각 난 찻잔 깨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하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위층 천장에 달려 평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보안용 홈캠이 이 모든 1초를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유진은 와인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진은 지연이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는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몇 주 동안 짙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마침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분노, 침묵과 진실의 경계에서 모든 것을 끝낼 심판의 시간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틀 뒤 비는 다시 시작되어 맹렬한 폭우로 돌변했다.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식적인 웃음도 부드러운 음악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를 끈적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채우고 있었다. 하진은 유령처럼 복도를 오가며 차를 나르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지연을 돌보았다. 유진의 차가운 눈초리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말이다. 지연 역시 부쩍 말수가 줄어든 채 희미해져 가는 기억에 안식처로 자꾸만 숨어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멀리서 천둥이 으르렁거릴 때 하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대표님이 오늘 돌아오십니다.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비록 지연이 알아들을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지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태성 씨는 늘 폭풍이 오기 전에 돌아왔어. 하진의 마음이 시큰거렸다. 태성 회장님이 아니에요. 사모님, 민호 대표님이세요. 하지만 지연은 그저 하진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저 뒤돌아보는 걸 자꾸 까먹을 뿐이지. 해질녘이 지나서야 민호가 집에 도착했다. 그의 코트에서는 아직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웅장하고 우아하며 텅 빈 저택은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희미한 미소를 띤 유진이 그를 맞았다. 일찍 왔네. 유진이 말했다. 예정보다 일찍 끝났어.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쉬고 계셔. 하진이가 곁에 있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 쪽으로 향하려 하자 유진이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여자 요즘 행동이 영 수상해. 누구? 둘 다. 유진이 부드럽게 하지만 교활하게 속삭였다. 어머님이랑 그 간병인. 내 생각엔 하진이가 어머님 머릿속에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 바람? 민호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나더러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거짓말을 시키더라니까. 상상이 나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완벽하게 꾸며진, 철저히 계산된 그 표정을. 당신이 다른 사람 입에서 먼저 듣기 전에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게 낫다 싶어서. 그녀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민호가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다. 어머니의 방 밖 복도는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불빛으로만 간헐적으로 밝아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차분했다. 그 애가 그러더구나. 내가 짐덩어리라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지연의 목소리였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모님. 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다. 민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태성 씨,
아니에요, 어머니.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저예요, 민호. 하진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졌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민호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저 사모님께서 조금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실 뿐입니다. 지연이 웅얼거렸다. 그 애가 또 화를 냈어. 민호가 미간을 좁혔다. 누가 화를 냈다는 거죠? 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을 길게 드리웠다. 여기 있었네,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민호가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당신이 화를 냈다고 하시는데. 유진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아, 제발. 당신 설마 저 치매 노인 말을 믿는 건.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작은 기계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깼다. 띡. 방구석에 설치되어 있던 작은 보안용 홈캠 모니터가 켜졌다. 며칠 전 복도 카메라에 자동으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민호가 모니터 쪽으로 다가갔다. 유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민호 씨, 저건 보이는 거랑 달라. 하지만 민호는 이미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은 소리 없이 재생되다가 미세한 잡음 사이로 명확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유진이 지연 옆에 협탁을 내리치고 찻잔이 쏟아지고 하진이 몸을 던지며 외치는 소리. 그만하라고 했잖아. 방 안은 모니터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인데. 민호가 억눌린 분노로 몸을 떨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내 어머니를 모욕했어. 어머니를 겁주었다고. 저 노인네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저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난 아주 잘 알아. 민호가 쏘아붙였다. 넌 앞에서는 위하는 척 가증을 떨면서 뒤에서는 내 어머니를 내 인생의 걸림돌 취급했지. 유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소리쳤다. 고작 저딴 간병인 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걸 다 버리겠다고? 하진은 그 모욕적인 단어에 몸을 움츠렸지만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도리를 위해서야. 민호가 조용히 그러나 뼈대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위해서고. 유진의 이성이 마침내 완전히 붕괴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할 거야, 강민호. 저 간병인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아? 당신의 알량한 동정심을 이용해 먹는 것뿐이라고. 민호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찼다. 나가. 유진이 숨을 헐떡였다. 뭐?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짐 싸. 넌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자격 없어. 아주 긴 순간 동안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쓰고도 위험한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스스로 어머니를 구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 무덤을 판 거야. 그 말을 남긴 채 유진은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마치 죽은 자를 위한 장송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떠나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끄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하진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유진이는 하진 씨가 선을 넘고 집안일을 통제하려 든다고 하더군요. 하진이 지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때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불복종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지연이 하진의 손을 잡으며 앳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누구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하게 해라. 민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반대편 손을 꼭 쥐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다시는 아무도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겁니다. 지연이 희미하지만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태성 씨도 늘 그렇게 말하곤 했지. 그 순간 어머니가 남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헷갈린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본질은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늦게 어머니가 잠든 후 민호는 주방에서 오래된 찻잔의 얼룩을 닦고 있는 하진을 발견했다.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민호가 말했. 작은 얼룩들을 고쳐내는 게 좋아요. 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걸 일깨워 주거든요. 민호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섰다. 하진 씨에게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하진이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은 제게 아무 빚도 없습니다. 대표님은 그저 하셔야 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아니요. 민호가 부드럽게 부인했다. 하진 씨야말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줬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곁에 남아주었고 진심을 다해 아껴주었죠. 하진이 엷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아껴야 하니까요. 창밖에 폭풍우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저택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정화된 느낌이 들었다. 민호는 창문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하진 씨는 더 이상 이 집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가족입니다. 긴 정적 끝에 하진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번개와 천둥이 마침내 멈추었을 때 모든 가식과 거짓된 연극도 끝이 났다. 진실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거짓된 것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폭풍이 씻어내린 고요한 아침이 밝았다. 바깥 공기는 흙내음과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강가문의 대저택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비추었다. 지연은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던 두 손은 이제 얌전히 담요 위에 포개져 있었다. 침대 머리맡 의자에는 하진이 턱을 괜 채 선잠이 들어 있었다. 지연이 뒤척이는 소리에 하진이 즉시 눈을 떴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사모님. 지연이 어깨 미소 지었다. 밤새 내 곁에 있었구나.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눈 뜨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연이 손을 뻗어 하진의 손을 잡았다. 내 얼굴을 보면 누군가가 떠오른단다. 간병인이 아니라 내가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하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사모님. 아래층 서재 창가에 선 민호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명확해진 생각들 때문이었다. 한번 깨달은 진실은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때까지 절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다. 집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윤유진 씨는 새벽에 떠났습니다. 기사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여자의 남은 짐들도 전부 정리해. 네. 빠짐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집사가 나간 후 민호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상징들, 계약서, 트로피, 경제지의 헤드라인, 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수년 동안 숫자로만 인생의 가치를 재어왔지만 지난 며칠은 그 어떤 비즈니스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평화의 진짜 가치와 무관심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고 위층으로 향했다. 지연의 방은 황금빛 햇살로 가득했다. 지연은 하진이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민호는 문가에 멈춰섰다. 아무 말 없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진의 섬세하고 확신에 찬 손길, 그리고 지연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편안함.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진이 놀라 뒤돌아보며 인사했다. 아, 네. 대표님. 민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어머니.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태성씨. 민호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꾹 참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지연이 눈을 깜박이더니
이내 소리 내어 웃었다. 내가 맨날 너희 둘을 헷갈린다니까. 괜찮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얼마든지 헷갈리셔도 됩니다. 세 사람은 아무런 가식도 거짓된 가면도 없이 그저 따뜻한 온기만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다. 잠시 후 민호가 하진을 바라보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따라 나섰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계단 근처에서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민호는 적당한 단어를 고르듯 오랫동안 하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돈, 명예, 통제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하진 씨가 우리 어머니를 돌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은 대표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을 다한 건 하진 씨입니다. 나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진이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다. 누구나 가끔은 연기를 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조차도요. 민호가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다 다시 그녀와 눈을 맞췄다. 어제 한 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진 씨는 더 이상 우리 집 고용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하진의 숨이 얕아졌다. 대표님, 저는 제발. 민호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더 이상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하진이 머뭇거렸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죠? 민호가 담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민호라고 불러요. 침묵이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진의 입가에 작지만 진실된 미소가 번졌다. 알겠어요, 민호 씨. 몇 주가 지났고 대저택은 서서히 변해갔다.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늘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움직였다. 파편처럼 부서졌지만 살아 숨쉬는 지연의 웃음소리가 다시 복도를 채웠다. 민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일기장을 소리내어 읽어주기 시작했다. 지연은 때로는 일기장 속 내용을 기억했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진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었다. 내 딸아. 지연은 하진의 손을 꼭 쥐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르곤 했다. 하진은 더 이상 정정하지 않고 마주 웃으며 속삭였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야외 정원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프리지아와 데이지 꽃들이 만발했다. 하진은 매일 아침 정원을 가꿨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톱 밑에 흙을 묻힌 민호가 그 옆을 자주 지켰다. 어느 오후 장미 넝쿨에 함께 물을 주던 중 민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예전에 난 부유하다는 건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럼 지금은요? 민호가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정한 부유함이란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거 어머님이 하실 법한 말씀이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일지도 모르죠. 몇 달 후 지연의 생일을 맞아 민호는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다. 과거 유진이 기획하곤 했던 사교계의 과시용 파티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자리였다. 오직 진정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만이 모였다. 지연은 연보라색 쇼를 두르고 가슴에 프리지아 한 송이를 꽂은 채 파티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 민호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오자 지연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소원 비셔야죠, 사모님. 하진이 속삭였다. 지연은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떨리지만 우아한 숨결로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어머니? 민호가 물었다. 지연이 빙그레 웃었다. 너희 둘이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지. 하진과 민호의 시선이 조용히 허공에서 얽혔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온전한 무언가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호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우뚝 선 대저택이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잠시 후 하진이 그에게 다가왔다. 평소에 단정한 묶음 머리 대신 처음으로 머리를 푼 채였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프리지아 향이 났다. 사모님이 오늘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요. 민호가 동의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랑 덕분이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서 풀벌레 우는 소리와 나무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참 뒤 민호가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잃을 뻔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진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고용인이 아닌, 죄책감이나 구원의 상징이 아닌, 아무 소리 없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명의 소중한 여자로서 그녀를 온전히 응시했다. 고마워요. 그가 단순 명료하게 말했다. 뭐가요? 가족을 갖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다시 알려줘서요. 하진이 환하게 웃었. 가족은 늘 곁에 있었어요. 민호 씨, 당신이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하진이 마지막으로 지연을 살피러 방에 들어갔을 때 노부인이 뒤척이며 속삭였다. 태성 씨. 하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하진이에요. 지연이 하진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란다.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모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세요. 하진이 복도로 나왔을 때 문틀에 기대어 선 민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이 방금 저보고 또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걸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갔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정함과 사랑으로 진짜 집을 재건해낸 두 영혼이었다. 창밖의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던 폭풍은 영원한 과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택 안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진짜인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